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또는 부정적인 부분은 상다 보면 시장에 반영했다. 특히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와 이게 정말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빠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결국 두고 봤었을 때 수익을 많이 내주거든요.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항상 시청자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셔서 항상 긴급할 때마다 저희가 모시게 되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기는 한데 항상 경기랑 주가는 또 다르게 봐야 네. 된다라고 조언을 해 주시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셨고요. 일단 최근 금융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나오시는 출연자분 중에서는 몇 안 되는 계엄을 2번이나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이 있고 네.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황당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제 귀와 눈을 의심했죠. 예. 이것은. 네. 저 TV 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왜? 저기 뭐 그래서 저기 전 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기 말이 되나? 라고 싶을 정도였었는데 일단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일단은 충격이었었고 지금 밝혀진 거 보면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네.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금융시장은 처음에 반응은 어떻게 했냐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네. 나왔는데 재밌게도 외국인들 매물은 기존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죠. 현 정부가 추진했었던 정책이 굉장히 표류할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 전체를 팔았다라기보다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밸류업 관련 기업이라든가 은행, 뭐 네. 보험증권, 아니면 뭐 원자력 네. 또 이런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뭔가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겠는데라는 초점을 두고 일단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 매물은 점차 잦아들거나 또는 사고 있는 모습도 일부는 좀 발견이 되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 때는 사실상 국내 증권시장이 증권시장이라 보기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그때는 또 뭐 자본시장 자유화나 뭐 그런 민주화 것도 되게 다 없었고, 전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때하고 비교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혼돈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야, 뭐 다 필요 없다, 정말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런 것들이 일부 정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 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정책이 좀 동력을 잃을 것이다라는 어떤 네. 초점을 맞추고 일단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쨌든 이런 혼란을 일단 피하고자 하는 어떤 회피 물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금융시장이 움직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계신 것 같고 외국인기관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만한 종목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지만 정치적으로는 되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저희가 좀 나름의 이제 반가운 네. 반등은 했지만 이게 사실상에 그냥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 되돌림 정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잘 안 내려가고 네. 있고 외국인도 오늘 조금 팔고 있고 개인들도 다시 천억 넘게 코스피 팔다 보니까 내일의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또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될까요? 이 전국 혼란 네. 노이즈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형태가 지금 여당이랑 야당이랑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할 것 같은데 수습 과정이 깔끔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예. 그러면 증시에서도 일단은 정치 노이즈 이거는 계속 맞이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좀 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쉽진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뭔가 그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되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되는데 야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 같고 와 이게 뭐지? 라고 복잡하게 상황에 꼬인다라면 네. 그런 불확실성은 확실히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봐야 네. 될 텐데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올 주말에
정말 탄핵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 돼서 누가 보더라도 향후 일정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해지면 사실상 그 뒤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정치적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뭔가 결정이 되어가고 그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는 상황 갈 건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아마 그건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요? 주말에 결정이 돼서 딱 그 예. 와 닿네요. 말씀하신 데를 종합해 보면은 경험 사태 터졌을 때는 이거는 국내 한정에서는 사실상의 네. 그냥 블랙스완 이벤트였잖아요. 예측 가능 범주 내에 그렇죠. 있는 거. 그런데 저희들도 최근에 뭐 일주일 정도 저희가 그렇게 힘든 주가 조정을 겪고 나서는 이제 예측 가능 범주 내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올 주말이 가장 큰 기점이라고 네. 보는데 그 기점에서 더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 뒤부터는 수습국면이라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거거든요. 수습국면이면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또는 부정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이 알겠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은 증시는 이틀 연속 오르긴 했는데 환율은 여전히 1,430원대잖아요. 이 환율 변동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제가 볼 때 잃은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네. 하나는 역시 수출과 관련된 네.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외국인들이 혹시 팔고 나갈 때,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외국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최근에 이 변수가 더 커져서 경상수지 적자 흑자보다 더 큰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보니까 되는데 세 번째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국장을 떠나느냐 마느냐 고민이 되셨을 텐데 실망감들도 많이 네. 느껴지셨 이번 시장을 느끼셨을 것 통해서 같은데. 네. 나중에 시장이 좀 반등한다고 해도 사실 5만 정은 다 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미국 국장이 아닌 미국이나 아니면 여타 해외 증시로 좀 투자를 눈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뭐 증권사들도 보면 요즘 해외 증시하라고 계속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요인들이 어쨌든 환율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이것 때문에 수출이 덜 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의 대규모 이탈 요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이 이전에도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위기를 생각을 하면 파는 게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환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나 그 안정이 되는 시기와 관련해서 또는 어제 폭과 관련해서는 이전만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또는 투자자분들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국가는 지금 기업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데 그렇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와 이게 내가 차라리 그냥 오른이 미국만 있었더라면 반편하게 뭐 여기서 뭐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편안하게 일단 뭐 국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계좌는 괜찮을 텐데 S&P 그냥 네. 연초에 사서 들고만 계속 있어도 올랐었으니까요. 뭐 거의 20% 넘게 네.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뭐 미국 시장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가산탕진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그 대안이 없으면 모르는데 대안이 생긴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넘어가게 만든 부분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은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안정되는 조만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 주말을 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걸 감안을 하면 그 안정되는 수준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많이 있다. 내려가도 1,400원대 10원 이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이후의 영향들도 있을 네. 거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환율의 어떤 정점 이런 것들은 뭐 주말경을 기점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없다라는 말도 저도 되게 동의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 네.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온 어떤 상황들이 많았고
아마 우리 한영권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일어나지 않을 개업만 아니었다라면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었을 저도 정도였었을 아쉽네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네. 기대는 해봤어요. 12월 달에 한정에서는 되게 좋을 뻔했어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을 거다 이 생각 훨씬 나을 상황이었고 네. 개헌 발효 나기 전 월화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고요. 네. 외국인들도 네. 들어왔었고 실제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의 부진을 조금 일부는 만회할 네, 수 있는 맞습니다.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꺾었다는 점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점들은 역시 뭐가 있었냐면 너무나 싼 거죠. 네. 아무리 뭐 시간을 두고 보면 결국 싸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긴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렇게 너무나도 심하게 특히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와 이게 정말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빠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결국 두고 봤었을 때 사실 결국 수익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거냐에 네.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내 증시가 정말 매우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구간에서 혹시 저가 매수에 나선다면 섹터를 어느 쪽을 좀 유망하게 보세요? 요즘은 섹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예. 우리 아까 우리 그 이승우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같은 반대철에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달라요. 예. 그다음에 조선도 달라요. 네. 또 다르고 아니면 다른 업종도 바이오도 또 달라요. 음.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가 저는 이미 퇴색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기업들이 산업별로도 그 안에서도 뭔가 기업별의 어떤 경쟁력이 이제는 세분화되는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업종별로 나눌 게 아니라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지금도 너무 싼데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번 위기로 빠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네. 많이 빠진 기업들보다 최근에 안 빠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것까지는 데이터로 계산 못 해봤는데 네. 어제자로 그 계엄 사태 이후 터지고 나서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의외로 반도체가 잘 버텼더라고요. 반도체가.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여전히 비관론으로 일색이 된 그 업종이자 주식인데 이제는 반도체가 좀 이렇게 버텼다라는 것들은 저희 주식시장에서 좀 함의하는 바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내년에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점들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돌파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제일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말 어쨌든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정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거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IT에 대한 수요가 제일 큰 데는 누가 뭐래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만 회복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최근에 제가 이제 2주 연속 중국을 다녀오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소비가 제가 이제 지난달 가봤을 때보다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는 거 맞거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가 중국이 뭐 경기가 회복되고 이런 그림은 아닌데 뭔가 그래도 갈 때마다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가전제품 매장마다 가보니까 2구 한신이라 그래서 이전에 있던 물건을 새 걸로 사면 이렇게 한 15%에서 20%씩 이렇게 할인해 준다라고 다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트럼프가 된 이후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그 무역과 관련된 합의 이후에 중국이 만약 부양책을 썼었을 때 이때 이후에 뭔가 의미 있는 소비 변화가 있을 거냐가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AI라는 게 나왔고 AI가 지금은 HBM 쪽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계를 조금 일고 바꿔보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AI들이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우리가 노트북에 적용되는 초기 단계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반도체를 수십 년 해보면 반도체 가지고 사실 성공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을 때가 이럴 때였었어요. 뭔가 이제 뭐 단순 사이클만 놓고 보면 경기 사이클만 놓고 보면 별론데
별론데 뭔가 이제 내가 새로운 어떤 기계를 바꿔야 될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난다라면 의외의 사이클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도 않는 중국에서 그래도 뭔가 소비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기존에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봤던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반도체가 놓였던 환경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예컨대 예전에는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없었었고 네. 또 일본이라는 경쟁자를 우리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통해서 완전히 도태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어떤 독점적 구조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쫓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 돼 있는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는데 창신 메모리를 규제 대상에서 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왜 뺐을까요? 예, AI 반도체 할 때 얘 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의미도 없고 어차피 제품 쓰레기인데 저거 네. 쓰지도 않을 거 굳이 뭐 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 네.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빠진 것도 빠진 있잖아요. 거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레거시 쪽에서 뭔가 이제 저가품 쪽에서 그래도 삼성이나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 일부 잠식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단가를 낮춰야 되는 불편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요 이슈가 이제 그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었던 뭔가 AI 기기 쪽으로 가면 창신권 아예 못 써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런 어떤 우려가 야 이렇게 되면 중국이 AI 반도체도 우리 해가지고 경쟁 그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시간을 두고는 우리한테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개연성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뭔가 너무 극단적인 비관에 빠질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너무 우려스러운 쪽들로만 계속 반영을 해왔다면 이제는 이제 어지간히 다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대쪽의 상황들도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또 HBM 쪽과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엘 이후에 그다음에 있는 차기 칩도 이제 생각보다 내년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나쁜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일단 잡아놓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혹시나 현실화 된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도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중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내비치셨으니까 저희 준비된 질문을 하나 추가로 네. 드리고 싶은데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1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지금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역시 일맥상통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되고 네. 그 결과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최적화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번보다는 조금 더 내년 3월 정도가 저는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했던 거 네. 알고 계시죠? 이게 효과가 굉장해요. 네. 저희들이 중국 가보면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절반이 한국인인 거 아십니까? 정말 많고요. 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싸니까. 엄청 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말고도 하여튼 노란 머리들도 굉장히 많았다. 오늘 보니까 공식 데이터로 올해만 400만 명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중국 아침에 뭐 얘기 봤더니. 들어보니까 그 내년도 골프 명소 패키지들은 이미 다 전부 다 맞습니다. 끝났다고. 예. 네. 그런 식으로 호텔 값도 올라가고 있고 비행기도 다 만석이었어요. 제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2번 다 타봤는데 네. 전부 다 만석이었을 정도로 이전에 갈 때는 10명 태우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그 정도 들어와서 될 거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은 한 3달 동안 제가 한 6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자주 가시네. 예, 그 정도면 뭐 여기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갔다로 잡을 하고요. 네. 그 정도 보면 사람이 확연하게 늘어요. 물론 아직까지 사람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전만큼 돈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가게에는 완전히 텅 비어 있다든가 백화점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모습 많이 보이는데 일단 먹는 건 대박이고요. 네. 특히 그렇게 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뭔가 하나씩 이전보다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조금씩 돋고 있다, 돌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를 굳이 스스로 폄하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거고 그게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3월 정도에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제가 또 갔었을 때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라고 하면 우리 증시에서도 굳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영향을 저는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제 3월 이후에 경기 부양 기대가 한층 더 강화되고 그때 공교롭게도 데이터들이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잖아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제일 먼저 치고 나갈 만한 업종은 뭐가 저는 있을까요?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죠. 우리가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 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정책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이었었습니다. 네. 5%를 맞춰야 되고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 보니 왜냐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국 같은 경우는 380만 채가 넘는 미분양 주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봐야 이거부터 해소를 해야 되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부동산 저렇게 됐으니 소비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그동안 알리, 테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출을 밀어냈는데 이걸 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뭐겠습니까? 공급 과잉이죠. 네. 엄청난 글로벌 시장에 공급 과잉을 야기해서 우리나라 철강이든 화학이든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현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정책을 바꿨죠. 뭘로 바꿨냐면 수출이 아니라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왔죠. 이걸 경제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수요 진작이죠. 네. 자, 공급 과잉과 수요 진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공급 과잉이 일부는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철강 화학 중에서도 이 공급 과잉이 일부 해소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아마 일부 철강 업종 PBR이 0.1배일 거요. 그렇죠? 최근에 아니, 케미칼주들도 화학주들도 그래서 오른 것도 그런 거고. 거기 그 폭등했던 것도 약간 맞습니다. 수요 진작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면 뭐 될까요? 안 좋은 건 오케이인데 네. 다 알아요. 그거 다 반영이 됐는데 네. 뭔가 그 안 좋지만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저는 기폭제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단어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공급 과잉이었다라면 하나는 대규모 수요를 진작하는 거라면 이건 정말 다른 그림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의외로 이렇게 공급 과잉 때문에 너무나도 낮아진 PBR에 있는 어떤 업종들 몇 년 이런 쉬었죠, 업종. 진짜. 그렇죠. 네. 저는 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시세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도 거기에 들어갈 수 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들어서 또 분절하고 있는 또 기업들도 더러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의외의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만 보지만 아예 그냥 너무 이렇게 그렇죠? 뭐 시체처럼 많이 있어서 네. 그쪽도 한번 이제는 뭔가 네. 두들겨 보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밤 미국의 11월 CPI가 네. 예정이 돼 있는데 12월에 FOMC 회의를 어떻게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전 그다지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거고 금리는 인하 추세에 있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으면 이번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뭐 내년에 몇 번 하느냐 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추세가 중요하다. 예, 네. 이미 추세가 되면 그 추세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금리를 인하할 때 물가가 안정될 때 여기서 단서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내리는 금리 인하나 물가 인하가 안 좋은 거지만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경기 침체는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시장엔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입니다. 네. 한 번 쉬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데다 눈을 두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지난번 그 CPI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뭐 9%, 8% 같던 물가가 내려올 때 7%, 6% 때도 우리는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고 떨었지만 그때부터 주가는 우상향을 계속했어요. 아직도 1년에. 기억나는 게 그 22년도 11월인가 네. 미국 소비자 물가 7% 나오니까 나스닥 7% 뛰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정도로 근데 보면 되죠. 제가 보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눈과 귀를 흐렸죠. 여전히 7%니까 굉장히 높은 거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게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려가는 추세면 내려가는 추세에서 더 내려갈 때까지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게 특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리나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리는 이미 내리는 추세인 거고 그게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내린 거라면 시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왜? 금리를 내리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금융 비용이 낮아질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건데 시장 입장에서 나쁠 게 있나요? 그래서 한번 쉬어갈 거다 말 거다. 또는 0.25냐 0.5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경기가 침체가 아닌데 금리는 점차 낮아지는구나. 그러면 이건 추세인 거고 시장에는 굳이 부정적이지 않다. 아마 그래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지난 FOMC 사람들 신경도 안 썼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죠. 그때 있었던 거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네. 그럴 정도인데 뭐 굳이 여기서 또 뭘 많은 신경들을 쓰시나요?
옛날만큼 그렇게 제가 볼 때 너무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저는 12월 FMC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 그렇죠. 같아요. 예, 뭐 이제는 전망들이 바뀌어도 전망대 오고 약간 오락가락해도 맞습니다. 주식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전만치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 방향성이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네. 뭐 최근에 뭐 미국 시장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빌미다. 뭐 그러면 할 말은 네. 없지만 뭐 그 정도 쉬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닌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쓸데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제가 볼 때 주식 안 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거와 별개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포트 다변화 측면에서 사실 인도 증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추가적으로 질문도 올라오는데 인도는 안 가시나요? 인도를 가보긴 해야 되는데요. 좀 더 멀죠. 좀 멀다라는 그 부분도 있고 반드시 전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인도를 보고 갈 때 뭘 보고 가야 되는지 아직은 좀 고민이 있는데 저는 갈 생각은 있습니다. 뭐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저렇게 다녀왔는데 네. 뭐 못 갈 이유는 없죠. 일단 그 옆에 있는 제가 네팔은 가봤거든요. 네팔에서 그 여러분들 흔히 히말라야죠. 네. 그래서 안나푸르나 그쪽을 제가 일단은 몇천 미터 이상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 네. 일단 네팔까지는 갔으니 바로 이제 옆에 인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인도도 저도 이제 한 번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목적을 잡고 내가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한번 좀 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가면 물론 안 되겠죠. 연속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세로 연결되는지 고민을 해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네. 정도 저희가 약간 위안과 희망과 좀 자신감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것들은 완전히 다 소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좀 변수들 예상치 못한 경로를 이탈하게 만들 만한 변수들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나쁜 변수라기보다는 일단 이런 거죠.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니 트럼프에 맞는 이제 정책을 펼 건데 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이 수출하는 국가면 트럼프의 정책과 결이 맞아지는 업종들은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우린 다른 정책을 쓴다면 사실은 이게 제일 아쉬움인 거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국가는 결정권이 없어요. 수출하는 지역이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유럽이 이러는 걸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끔 물건을 정말 갖다 공급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해야지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런 걸 건드린다라면 그렇죠? 만약에 정치권에서 현재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이 미국이 이쪽 길로 가고 있고 유럽이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만 딴 길로 간다라면 그거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일이 그렇죠. 되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 본인들 생각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볼 때는 수준이 굉장히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최소한 본인들 생각은 필요 없고 우리가 수출 잘하기 위해서 수출 지역이 뭘 원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뭐가 또 어. 불안나 보죠, 그죠? 미국 증시가 잘 가고 있어서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지금 가격대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가 추천의 개념은 아니란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음. 단순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테슬라와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테슬라와 지금의 테슬라와 다른 건데 좋아졌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 테슬라가 주가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회사를 오로지 전기차 회사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우리는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라 AI 관련 기업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기업이고 우주 관련 기업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주가가 여기서 끝일 것이냐. 거기에다 어떤 밸류에이션이 지금 다 온전히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 특히 이제 리레이팅을 할 만한 이제 요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테슬라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테슬라를 보는 관점이 뭐지? 전기차로만 봤다라면 제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이상의 뭔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봤다라면 그 잠재력만큼 이제는 평가를 시작할 때가 되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잠재력을 더 키우는 건 미국에서 규제 완화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 잠재력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돼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게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규제위원회에서 뭐 이런 것과 관련 규제가 풀었을 때는 뭔가 조금 위로 뻗을 수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놓고 보시면 저는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예. 테슬라 400달러 갔을 때랑 지금의 400달러 갔을 때랑 이 힘이 다르다는 달라요. 거죠. 네. 움직이는 또 원리가 달라요. 그때는 전기차였고 지금 네. 전기차 아닌 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시장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인포맥스 라이브 나와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